니 들으래. 저번 주에 이모하고 성안보살한테 갔는데 아있나 올해 할아버지 강내강 입엽수가 있다 카더라. 할매, 그 보살 어렸을 때 성질 보고 대통령 된다 했다. 와, 우리 집 장소에 대통령 되지 말란 법 있나? 아예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이 되니까 날뛰는 거 봐라, 이 빨갱이 새끼들! 저 두부공장 안 할 거예요. 그래, 하지마! 하지마! 야, 네 일이라도 그래 말할 거야. 어? 네가 형사가. 내 죽더라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고생을 무릅쓰고 고향을 찾는 이유는 보고 싶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고향의 손맛이 그리워서이겠죠. 모처럼 가족들과 보내는 명절 연휴, 대가족이 모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오정민 감독의 장손, 오늘 영화 이야기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장손이라는 말도 사실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가족 문화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시작부터 또 결말까지 아직도 저런 집이 있어 싶은 어떤 그런 풍경들도 그러니까요. 있지만 네. 정말 근데 그 어떤 의미에서는 좀 누군가에겐 지긋지긋할 수도 있는 그 어떤 핏줄 문화가 왜 이어져 왔는지 좀 윗세대의 속내를 들어보는 장면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까지 좀 그 핏줄 문화의 어떤 후예처럼 남은 한 인물의 선택이 어떻게 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는 어떻게 이어질까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혹은 이제 다른 인종들 간의 어떤 그 문화 풍습에도 분명히 비슷한 유형의 어떤 풍습 뭐 문화는 다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유독 한국은 이제 뭐 장손 혹은 조금 장손하고는 좀 다른 의미에서 종손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쓰이는데 이 영화를 보면 묘하게 이 한국의 어떤 그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장손과 종손 사이에 뭔가 묘한 관계 이런 것들도 좀 그 맥락을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마지,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마야 하는 마지가 꼭 아들, 남자여야만 하는가라는 어떤 질문도 사실 이 영화가 좀 던져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어떤 그 이제 여성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과거보다는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이니만큼 이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많은 관객들이 공감 혹은 뭐 반대 의견을 또 낼 수도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이런 집이 많이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억의 한켠에 이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해 보이지만 왠지 그 화목함이 아슬아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명절에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죠. 네, 이제 모이셔가지고 명절 음식들을 함께 만드셨던 집에서는 이 영화 초반부에 완전히 몰입하실 장면이 이제 텐마루에서 여자 어른들이 같이 모여 전을 부치고 있는데 또 그 전은 제사상에 올라가니까 함부로 주워 먹을 수도 없는 네, 그런 배고픈 상태의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데 문이 탁 열리면서 이제 안쪽에 있는 방에서 그 집 이제 아버지가 그 다른 남자 친척들과 함께 그 화투패를 돌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네. 네, 여기서부터 이미
아주 익숙한 풍경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맞아요. 어떤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뭐 제사뿐만이 아니라 장손, 그러니까 누가 대를 이어서 이 집안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가. 그리고 또 사실 당사자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가업을 그렇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묘자리를 잘 쓴 것, 못 쓴 것이 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시시콜콜하게 지금 이 집안 가족들의 현재 삶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런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오늘 하루 혹은 또 설날에 스쳐 지나가듯 했던 어른들의 대화, 또 이제 친척들 간의 대화가 다 좀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명절 문화 이야기할 때 뭐 같이 뭉뚱그려서 제사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오갔었고, 그렇죠. 지금은 사실 제사를 정말 본격적으로 아주 정석대로 지내는 집안들은 정말 드물 것 같거든요. 이 영화 장손에 나오는 집안이 정말 제사를 정석대로 지방을 쓰는 것부터 해서 네. 모든 어떤 뭐 음식 준비 여러 가지, 심지어 제사를 꼭 자정에 지내야 한다는 어떤 할아버지의 아주 엄격한 그런 이런 지시까지 모두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지거나 혹은 굉장히 그 힘든 가족들의 이런 모습들을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정말 가족의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가, 또 어떤 것은 또 구태의연한 것으로 치부되면서 또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에 차례 지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점점점 변화왔던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더라고요. 시나리오를 감독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 뭐 역시 아무래도 자전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실제 그 집안에서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또 이 가족의 갈등이 한층 좀 깊어지는 순간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장손이기도 한 감독 스스로가 이제 20살 무렵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그때 가족들이 좀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억에서 이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극 중에서 장손인 그리고 또 손자인 성진을 데리고 단 둘이서 조상 산소에 여러 번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실제 장손이기도 한 이제 감독이 장면 보면서 스스로도 또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떠올라서 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설정이나 이야기의 어떤 면들이 실제 감독의 자전적인 성격 이야기가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사실 하지 않았지만, 감독이 여러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내가 만드는 영화 중에 가장 처음 만들었어야 하고 꼭 만들었어야 하는 영화였다라는 의미의 이제 답변을 한 걸로 미루어 보아 상당 부분 어떤 실제 경험이 좀 투영이 됐었을 것 같고요. 어떤 실제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뭐 각색윤색이 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정민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요. 신인 감독임에도 영화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근데 보통은 이런 이제 신인 감독 작품이 가장 먼저 데뷔하는 무대가 국내 크고 작은 영화제들인데 이제 해외 영화제일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장 큰 영화제로 주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일단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3관왕을 했었어요. 바로 여기 이제 KBS 독립영화상을 비롯해서 네. 네, 촬영상 그리고 이렇게 총 3개의 상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연출이나 이야기적인 요소로 그 수상을 한 감독들은 그간 많이 있었지만, 이 영화 보시면은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아주 전통적인 혹은 또 우리가 약간 기억의 한편으로 좀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어떤 굉장히 한국적인 제삿날의 풍경, 그리고 한옥 대가 대궐이 있는 어떤 시골 풍경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공들여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촬영상을 받은 것이 굉장히 이제 수긍이 되면서도 뭐 인권택 감독이라든지 아주 그 윗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찍었지만 한국적인 그 모습들을 굉장히 박진감 있게 담았던 이두용 감독이라든지 이런 감독들의 어떤 후예라고 할 만한
혹은 이제 그 정신을 잇는 작품이 최근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0년, 20년 사이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신인 감독이 첫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큰 전체의 화면 속에 인물들의 어떤 관계와 그 행동을 통해서 모든 또 스토리를 다 담는 그런 대범한 촬영을 했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오정민 감독 자체도 영화를 하게 된 이유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읽고 이제 작가를 원래 꿈을 꿨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다가 그 왕가희 감독의 화양연화를 보면서 이제 양조위의 눈빛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그 이미지겠죠. 양조위 눈빛이 담긴 이미지를 보면서 시각 예술을 하기로 하고 국문과를 나와서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이렇게 단편 작업을 해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첫 번째로 장편을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네. 오정민 감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실 뭐 10년, 20년 전에도 그랬지만 많은 이제 신인 감독들의 영화들을 보면 어떤 사회에 대한 굉장한 어떤 불만이나 혹은 청춘의 어떤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표현한다던가, 그 신인 감독 특유의 어떤 그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세계가 조금은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거나 비슷한 어떤 색깔에 띄고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정민 감독은 신인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담아서 꼭 처음 만들고 싶어 했던 이야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맹목적인 뭐 불만이나 혹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보다는 정말 차분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을, 이 가족들의 캐릭터들의 내면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신인 감독답지 않은 데뷔작이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네. 점을 좀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평가도 좋더라고요. 네, 사실 이 영화가 이제 11일 개봉을 했으니까 이제 추석 연휴 기간 직전부터 영화들을 보셨을 텐데, 일단 영화제나 혹은 또 이게 이 장손이 부산영화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밴쿠버 국제영화제, 시드니 영화제에서도 초청을 받았었는데 각종 영화제에서 굉장히 시네마틱한 영화라는 어떤 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시네마틱하다는 것이 단지 장면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제 김현수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제 청년 세대로서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영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본인이 훨씬 좀 공감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는데, 이 영화에도 성진이라는 젊은 세대의 사진가가 되고 싶어하는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나머지 그 집안 어른들의 마음도 굉장히 좀 와닿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의 스펙터클도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이대가 이제 아직 많지 않은 그 젊은 남성 감독이 집안 여성 어른이라든지 또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른들의 마음을 다 담은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여러 어떤 세대에서 공감할 만한 요소이기도 하죠. 영화의 배경은 경북인데 실제 촬영은 경남 합천군에서 했다고요? 우리가 흔히 독립영화 하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제 어떤 주장하면서 네. 그런 비슷한 이제 메시지를 또 담고 있는 창작자들의 어떤 그 이제 스탠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화들을 흔히 독립영화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뭐 사실 영화는 이제 기술적인 굉장한 어떤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 자본의 투입 여부에 따라서 화면의 어떤 질이나 뭐 여러 가지 퀄리티들이 사실 좋고 나쁘고가 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독립영화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객들에게 조금 너무 화면이 좀 이상한데, 혹은 색깔이 조금 뭐 이런데 뭐 대사들이 잘 안 들리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좀 적은 독립영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계절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 어떤 한국 풍경의, 시골 풍경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 기간도 사실 애초에
준비했던 제작 기간보다 조금 늘어났다고 하고 그리고 주요 배경이 이제 대구거든요. 네. 그 경상도 경북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경상도의 어떤 그 맞는 풍경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촬영을 뭐 합천군 같은 어떤 더 용이한 곳에서 촬영을 이어갔던 것 같고 배우들도 사실 다 이 고장의 사투리를 직접적으로 이제 써야 하는 자연스럽게 써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배우들 출신도 다 이 경상도 지역 출신의 배우들이 많이 캐스팅이 되어서 이 좀 자연스러운 현장과 자연스러운 캐릭터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해요. 네. 뭐 대스타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하나 배우들이 자기 자리에서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서 정말 그냥 그 집안 풍경을 찍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투리도 너무 자연스럽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손숙 배우만 해도 그러니까 경상도가 고향인데, 네, 워낙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활동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감독이 그 사투리로 하는 그 대사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배우분들이 있으면은 촬영을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신체적으로 좀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6개월이란 얘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 가족들이 모이는 게 여름이 제삿날로 딱 등장을 하는데 그 갈등이 좀 깊어지는 바로 다음 장면은 바로 가을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눈이 조금 비치는 겨울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배우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투리 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캐릭터 호흡을 중간중간 굉장히 오랜 기간 촬영에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죠. 맞아요. 이 눈 덮인 마을 멀리서 찍은 마지막 장면이 아주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데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장면을 비롯해서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영화가 좀 이제 뭐 촬영이나 여러 가지 그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조금 진중하고 좀 굉장히 차분해 보인다라는 네. 인상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엔딩 덕분이기도 하거든요. 8분 동안 롱테이크로 이어지는 이 엔딩 장면에 어떤 알 수 없는 그 무게감이 사실 작년 부산영화제에서 공개가 됐을 당시에도 네. 관객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리액션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도대체 엔딩의 의미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도로 찍었느냐라는 여러 가지 반응에 감독은 제대로 어떤 뚜렷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관객들이 해석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주고자 했던 어떤 연출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감독이 여러 이 개봉 시기를 앞두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로 이 엔딩 장면의 의미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한 가족의 미시적인 역사를 대한민국의 거시적인 역사로 확장하는 연출이었다라고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을 쓰시면서 네. 이야기를 음미하면서 각자의 삶을 반추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엔딩 장면에서의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아버지가 이제 한쪽 방향에서 또 한쪽 방향 산속으로 올라가는 장면 모습 같은 연상되는 모습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아주 멀리에서 그 장면을 오랫동안 지켜보거든요.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방향이라든지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이라든지 뭐 사실 할아버지가 과거라든지 혹은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손주한테 보여준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해볼 수 있는 이게 할아버지가 반성을 하는 것인지 혹은 그냥 정말
뭐 진실을 혼자 묻어버리고자 공개하지 않고 묻어버리고자 하는 행동인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관객들이 직접 해석해 볼 수 있게끔 만든 감독의 엔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줬네요. 맞아요. 그 상당히 그 7분 좀 넘는데 이게 서편제 롱테이크가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서편제보다도 길다 이런 얘기를 그렇군요. 네,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상전 배우가 이 할아버지 역할을 맡은 배우인데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일단 감독이 빈 공간을 걸으라고 하는 그런 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씬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고 그래서 이 장면도 그럼 일단 걸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걸어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그만 걸으셔도 된다고 전화로 왔다는 후문입니다. 아, 정말 영화관에서 8분이면 실제로는 한 800분, 80분 얼마나 걸었을까요? 오늘 오정민 감독의 장손 만나보고 있는데요. 줄거리 살펴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진이라는 이 친구는 대구에서 두부 공장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종손입니다. 3대째 아들이 하나라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어떤 집안의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진은 사실 자신의 꿈을 쫓아서 살기를 바라지 이 두부 공장 가업을 잇는 것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제삿날이 되면 그간 묵혀뒀던 이 가족들 사이에서의 어떤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할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만 중시하는 이 가족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는 고모, 결혼하라는 소리에 아주 이골이 난 성진까지 화목해 보이던 이 가족의 균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삿날로 시작한 이 영화는 영화 중반쯤에 다다르면 할머니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먼저 떠난 할머니의 부재 때문에 이 가족은 또 한 번 크게 뒤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걷잡을 수 없는 이 가족 간의 불안은 꼭 성진네 이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잠재된 문제임을 영화가 담담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네. 영화가 시작하고 사람은 등장하지 않고 한참 동안 연기 가득한 장면이 계속되잖아요. 이게 이제 두부 공장을 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주 오래됐다기보단 할아버지 때부터 두부 공장을 해서 아버지 이렇게 대대로 물려오고 있는 그런 공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겉에서 지금 풀샷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항공샷으로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 장면에서 보면은 공장이 굉장히 작아요. 아직 해썹 인증도 받지 못한 작은 공장이지만 네. 예전에는 가마솥에 제대로 끓여서 전통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던 그런 공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작은 공장이지만 이 가족에게는 정말 전부고 세상처럼 느껴지는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장면의 수증기는 마치 그 사실 작지만 본인들에게는 정말 세상의 전부인 그 공간에서 마치 안개 같은 수증기 속에서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심정에 그러니까 갇혀있는 주인공들을 보여주는 듯한 좀 답답하게 제삿날이기도 하고요. 네. 그 여러모로 답답하게 이들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좀 절묘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굉장히 오랜 전통을 중시하고 제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할아버지의 존재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이 가족의 어떤 그 이제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두부를 만드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어렵고 네. 좀 불필요해 보이고 잘 인내심이 필요하죠. 인내심이 필요하고 네. 굉장히 그런 고된 어떤 작업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이 가족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찜통더위잖아요. 그래서 손녀가 덥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던 할머니가 장손의 등장과 함께 바로 에어컨을 트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게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손녀뿐만 아니라 그 이 집 고모 그러니까 딸한테도 다 계속 반복되는 맞아요.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이 좀 특징이 딸들
그러니까 손녀 이렇게 좀 딸들은 사위를 참 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성실한 사위들이 집안일을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 집안 어른들의 관심은 다 장손한테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제 덥다고 했던 손녀가 임신 중이거든요. 네. 곧 아이를 낳을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손녀가 불 앞에서 전을 붙이다가 덥다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할머니가 갑자기 손주의 등장과 함께, 그러니까 벌써 35도는 된 것 같다면 이제 에어컨을 켰는데 31도예요. 온도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유 그래 역시 그냥 손주 사랑은 할머니지 할아버지지라고 하면서도 조금 아직 저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조금 네. 아유 너무 이렇게 치우친 사랑이라는 생각도 좀 들죠. 네. 그런 비슷한 경험들 아마 많이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젊은 세대는 아니더라도 어머님 세대도 그렇고 저만 해도 어릴 때 이 똑같은 건 아니어도 비슷한 느낌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네, 맛있는 맞아요. 음식을 앞으로 이렇게 쓱 밀어준다든지 그쵸, 다른 상에서 먹었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이 다른 건 확실히 네. 기억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제사를 지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모님이 이제 둘째셔가지고 네. 그 위에 큰아버지 댁에 있는 오빠들이 뭐 당연히 뭐 집안일을 한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아주 어린 시절에 어린 마음으로 항상 네. 제삿날을 보냈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사랑을 골고루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할아버지가 그 얘기 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 서울대 정도 가면 족보에 이름을 넣어주겠다. 그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큰 결심을 하셨던 것이구나. 이런 그러니까요. 영화들을 보면서 오히려 뒤늦게 깨닫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영화 보면서 약간 죄의식을 느끼면서 보게 되는. 장남이신가요 혹시? 네, 아.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친척들끼리 모였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남이 아니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집안에서 이제 갖게 되는 어떤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정말 알게 모르게 내가 동생들보다 차별 대우를 받긴 했구나라는 걸 오히려 영화 보면서 고기 많이 드셨죠? 네, 많이 뭐 사실 이런 전 부칠 때도 네. 아들들이 집어먹으면 또 뭐라고 안 하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전 부치신 꾸중만 적은 하시고. 없죠. 네. 뭐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아주 사소한 여러 가지 어떤 에피소드들이 정말 아들을 위하여서 사시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들이 새삼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아마 다 영화 보면서 나름대로의 히스토리를 다 떠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집에나 있을 만한 사연들을 자연스럽게 영화 장면을 통해 만나면서 개개인의 서사를 풀어내는 거. 그게 영화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집안의 큰 어른인 승필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손주에 대해서도 좀 고집스러운 어떤 자신의 철학을 이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시는가라는 네. 것을 그냥 의뢰 어른들이 그렇지라고 처음엔 보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겪는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잠꼬대라든지 혼잣말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흔히 이제 심심찮게 계속 하시던 뭐 쪽발이라고 하는 아주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겪었을 어떤 고충을 느끼게 만드는 말들 그리고 또 빨갱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대사로. 맞아요. 네,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현대사를 거쳐오는 또 근대사를 거쳐오는 어떤 혼란스러운 어떤 성장기 속의 트라우마가 지금과 같은 어떤 것에도 고집을 굽히지 않는 자신의 어떤 생존 철학을 계속해서 가족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구나라고 어떤 한국의 역사까지도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이 주인공 성진의 아버지인 이 승필의 아들인 태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원해서 법대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운동권으로 활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고 고향에서 두부 공장을 잇게 되는 네.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 아버지의 누나 그리고 이제 여자 형제들, 예. 네, 그러니까 고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그렇게 이 집안에 잘하는 사위였고 또 심지어 성진을 자기 아들처럼 이제 고모네 집은 아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지키다가 이 조카
졸업식 가는 와중에 이렇게 자동차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한국이 최근까지 역사 속에서 거쳐온 어떤 여러 사건들이 이 가족에 다 녹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좀 이 집의 막내딸 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내 고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남편과 함께 베트남으로 사업차 이주를 갈 예정인데, 이 집안은 약간 이 집안 사정과는 동떨어져 살면서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너무 금슬이 좋은 딸 하나를 둔 그런 집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각자의 사정이기도 하지만 또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사회면에도 나오고 정치면에도 나오는 다양한 사건들이 인물로 다 집약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는 인물 구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같이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제목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제목의 영화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 구성원들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또 드느냐면, 이 실제 영화에 이제 그런 대사도 나와요. 같은 배에 나왔는데 쟤는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사느냐. 그러니까 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이 작은 고모의 삶을 오히려 약간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예.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굉장히 갑갑한 어떤 현실을 탈피하는 것이 결국에는 한국을 벗어나는, 이 가족을 벗어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까지도 오히려 되돌려서 이 가족에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설정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그 가부장적인 이 가족의 안에서 이 가족 개개인이 구성원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아 실현도 하면서 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가족을 올바르게 해체시키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오히려 약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설정들이 계속해서 영화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위태위태하지만 결국 그 가족들의 갈등은 돈에서 불거지게 되는데요. 이제 돈 때문에 가족들이 보여주는 낯뜨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불까지 나고요. 근데 이 영화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왜 그 롱테이크 장면 말씀드렸었는데 롱테이크 풀샷이 보통 분들이 이런 게 많은 영화다 하면 예술적이거나 좀 지루할 것이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좀 흥미로운 게 이 영화는 그 안에 계속해서 인물들이 움직이고 관계를 맺는 걸 보여주면서 그 장면 자체의 어떤 재미가 계속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도 좀 재미있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돈에 관련된 사건들도 버젓이 관객들이 눈앞에서 이 주인공들이 그 관련된 정보를 얻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주인공 한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를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또 다른 불화의 씨앗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 사건들에서 정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대신에 마지막에 이 어떤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는 어떤 인물이 받아드는 통장에 적힌 어떤 이름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맺어온 어떤 가족 간의 내밀한 관계라든지 그것이 향하고 있었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아마 그 중간에 누가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를 각자 좀 상상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운 게, 사실 진실이 하나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이 돈에 관련된 어떤 일련의 한 두 가지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의 어떤 진상은 아마 관객분들이 처한 어떤 관계나 사고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가, 그러니까 사실 영화가 좀 잔잔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좀 왠지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요새 돈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오직 돈에 쏠려 있기도 한, 사실 그런 이 사회의 일면을 영화가 좀 담고 있기도 하고, 저도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가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이 가족이 가장 화목해 보이는 순간이 한 장면이 있었어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그 쌓인 조의금 셀 때, 그 돈 셀 때 이 가족이 가장 화목해 보였거든요. 그런 장면의 의미조차도
이 돈 때문에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영화가 풀어가는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대개는 이제 가족 영화는 화해나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 역시 감독이 의도한 바겠죠? 그게 이제 해피엔딩이 될지 말지는 이제 마지막 장면의 문제의 인물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가족이 돌아왔지만 이 이제 어떤 선택의 키를 쥐인 그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방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막 얽혀있던 가족 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도 있는 어떤 열쇠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세대 간의 문제가 되는 그런 결말로도 느껴지는 장면이죠. 정말 그 마지막 이제 이 주인공 이 성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영화 감독이 의도한 바 혹은 관객들이 추론하는 바 정말 자기 가족, 내가 겪은 이야기의 방향, 내 스스로의 삶의 내일의 어떤 방향을 이 영화가 약간 결정짓게 해주는 네.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로군요. 영화 장손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네, 제가 먼저 하면은 할아버지의 검은 봉지 3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 사실 이제 좀 젊은 관객 입장에서는 성진의 입장에서 이 복잡한 가정사를 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영화를 보게 마련인데 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면 이제 감독도 영화 보면서 할아버지 생각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할아버지의 입장도 되게 생각을 좀 반출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담긴 게 3가지 종류의 검은 비닐봉지거든요. 비닐봉지가 3번 나오는데 맨 처음엔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점점 자신의 그 노쇠한 몸을 건사하기 위한 어떤 검은 봉지가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이 집안의 어떤 가업이자 또 성진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두부가 담겨 있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계속 말하는 엔딩신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 3번째 네. 그 비닐봉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어떤 방식만 강요한 어른처럼 느껴지지만 이 어른은 또 나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짊어져야 할 어떤 자기 노구를 짊어져야 할 어떤 부담을 밑에 있는 자손들에게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고 또 하나는 두부를 주지 못한 거는 이 성진이 물려받았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걸 또 주고 싶었지 않았던 망설임이 좀 담겨있는 봉지고 마지막에 진짜 이 어떤 봉지에서는 정말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압축적인 어떤 마음 같은 게 다 담겨있죠. 그래서 봉지를 중심으로 보시면은 또 네. 다양한 세대를 입장을 상상하면서 이 영화를 보시는 열쇠가 될 만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아프게 찌를 수 있는 가족. 네. 맞는 가족의 말이에요. 의미가 또 그런 좀 섬뜩함도 있지 않나.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3대에 걸친 대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오정민 감독의 장손 함께했습니다.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